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정전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정전계를 시작하기 전에 정전계가 뭔지 좀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정은 그냥 정지된 이라는 뜻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이라는 거는 그냥 전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라는 건 그냥 어떤 공간인데, 그냥 저희가 뭐 무협 소설 같은 데 보면 막 결계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 정전계에서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양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주변으로 얘가 미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면 요 내부, 요 공간이 정전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전계라는 놈은 이렇게 가운데 전하가 있을 때 그 정전계 안에 전자 또는 똑같은 양전하가 있었을 때 서로 미는 힘이나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분야가 정전계고요. 이제 세 번째 대단원으로 가게 되면 정자계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요. 물론 뒤에 가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요. 자, 정자계라는 놈은 역시 정지된 전자가 아니라 자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전하는 들어봤는데 자하라는 놈은 또 처음 들어봐요. 그쵸? 자하라는 말도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자기력을 가진 놈의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또는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자석이 가진 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더 쉽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전계 같은 경우는 이 전하 사이에 미치는 어떤 힘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정자계라는 녀석은요, 스스로 어떤 전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제 자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을 때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당기는 힘이 있고, 같은 극일 때는 서로 미는 힘, 반발력이 있죠. 자, 제가 인력과 청력이라는 게 결국 전기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 청력은 미는 힘이긴 한데, 전기 분야에서는 청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잘 안 쓰고요. 청력 대신에 반발력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기는 한데요. 반발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청력이라는 말 대신 반발력이라는 말을 좀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석 간에도 어떤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한 어떤 공간에서의 힘을 계산하는 분야가 그냥 정자계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전하에서 미치는 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래요. 이렇게 양전하가 있고요. 얘가 미치는 어떤 정전계가 있습니다. 자,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냥 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전기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정자계에서는 정자계 또는 자기장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정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전하가 힘을 미치는 그 공간 안에 다른 전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뒤에 계속 읽어보면 두 전하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한대요. 자,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가 이제 힘이죠. F는 두 전하 전기량 곱에 비례한대요. 자, 얘가 Q1, 얘가 Q2라고 했을 때 Q1, Q2 곱에 비례하고요. 이 두 전하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이렇게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자, 요게 내용인데, 자, 밑에 공식을 보시면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K는 쿨롱 상수라고 하고요. 그 값은 8.988 곱하기 10의 9승. 자, 단위로는 뉴턴 제곱미터 퍼 쿨롱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데, 자, 이 K라는 놈을 도대체 왜 곱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쿨롱이라는 사람이
요 정의에다가 결국 자기가 정한 어떤 쿨롱 상수라는 거를 곱해야 이 힘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실험을 해서 만들어내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8.988 외우기가 힘드시면 그냥 9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8.988이 거의 9나 다름없잖아요. 따라서 9 곱하기 10의 9승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더 쉽겠죠. 자, 따라서 힘은 쿨롱 상수 곱하기 두 개 전하가 가진 전기량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자, 4파이 그 다음에 3을 거꾸로 해놓은 뭐 요런 기호가 나오는데 얘를 입실론이라고 읽고요. 얘는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율이라는 게 또 뭐냐면요. 자, 유전체가 외부의 어떤 전기장, 이 전기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편극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있다고 하면 금속판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자, 그 사이에다가 절연물을 넣는데요.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힘이기 때문에 요 안에는 어떤 전기장, 힘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쵸? 요 두 개 금속판 사이에는 어떤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요 위에는 플러스 전하가 대전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가 이렇게 대전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전하가 이렇게 대전되는, 즉 전하가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그 절연물 같은 경우는 얘를 유전체라고 불러요. 따라서 두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놓고 이렇게 전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외부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전하가 재배치되는, 즉 대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자, 이렇게 대전이 됐을 때 이쪽은 이제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냥 이게 편극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냥 극이 서로 편을 갈랐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편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가 재배치되는 거를 이제 대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전되는, 즉 편극이 만들어지는 요 절연물을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편극의 어떤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거를 이제 유전율이라고 해요. 복잡하죠? 요거는 까먹으셔도 됩니다. 까먹으셔도 되고, 자, 저희는 단순하게 일단 공식을 보시면은, 자, 요렇게 변환이 되는데, 자, 그냥 K라는 값은 4파이 입실론분의 1 요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문제 중에서 두 전하 사이에 미치는 힘을 구하여라 해놓고 문제에서 쿨롱 상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면 9 곱하기 10에 9승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전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주어질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숫자 넣으시고, 그리고 Q1에 대한 전기량, Q2에 대한 전기량을 또 주어질 거예요. 그럼 각자 여기다 넣고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쿨롱 상수가 아니라 유전율이라는 값을 줄 때는 요 값으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3.14예요. 그쵸? 어떤 분야에서 나오던 파이는 무조건 3.1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만 주어지면, 그리고 거리와 각자 Q1, Q2의 전기량만 주어지면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공식이 나오죠. 자, 9 곱하기 10의 9승 쿨롱 상수죠. 곱하기, 자, 이번에는 입실론 S가 나오고요. R 제곱분의 Q1, Q2 라는 건데, 얘는 유전율이긴 한데 비유전율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굳이 저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필요 없고, 저희가 그냥 알아야 될 거는 유전율이 나오면 요 공식이고요. 비유전율이 나오면 그냥 이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쿨롱 상수가 왜 들어가고 유전율이 왜 들어가고 비유전율이 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쿨롱 상수가 구해지면 요 공식, 유전율이 구해지면 이 공식, 비유전율이 주어졌으면 요 공식으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쿨롱의 법칙은 요걸로 끝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쿨롱의 법칙은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자, 결국 두 전하 사이에 미치는 힘을 구하는 게 쿨롱의 법칙이었습니다. 요 정의만 가져가 주시면 웬만한 쿨롱의 법칙의 문제는 푸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교재 257페이지 두 번째 전기장의 세기라고 나오는데요. 자, 전기장이라는 거는 정전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정전계의 색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결국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에 의해서 펼쳐지는 어떤 장, 그냥 그 공간의 어떤 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일단 정의를 한번 보면 이래요. 전계 내에 한 점에 단위 전하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이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계래요. 전계라는 건 결국 또 전기장이랑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전하 하나가 있으면 얘가 펼치는 힘이 미치는 이렇게 공간이 있겠죠. 요게 하나의 전기장이기도 하고요. 전하가 만들어낸 결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계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으니까 정전계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냥 뭘로 부르냐의 차이고요. 저희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공간 안에다가 또 플러스 1쿨롱짜리 하나를 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미치는 어떤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얘한테 작용되는 어떤 힘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쿨롱의 법칙은 이 사이에 어떤 작용하는 힘을 구했다고 하면 전기장의 세기는요, 이 전기장이 가진, 이 장이 가진 어떤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단순히 얘는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장이 이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얘를 제외하고 그냥 어떤 전하가 이 전기장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얘가 받는 어떤 힘, 그걸 구하는 게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2로 나타내고요. 자, 구하는 공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1, 이렇게 구합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랑 많이 비슷하죠. 여기가 Q1, Q2가 아니라 Q 곱하기 1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Q1, Q2라고 했을 때 여기도 Q1, Q2가 됐었지만, 자, 지금은 하나, 얘에 대한 어떤 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돼요. 얘는 그냥 기준을 1로 잡습니다. 자, 따라서 삭제를 해주셔도 되죠. 곱하기 1은. 그래서 얘가 현재 어떤 작용받고 있는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Q 하나만 들어가게 되고요. 자, 바꾸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역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 요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요렇게 구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얘가 Q1이고 얘가 Q2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Q2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랬는데, 자, Q1이 만든 전기장 안에 Q2가 있다고 했을 때 이 Q2가 받는 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Q1에 대한 전기량도 주어지고 Q2에 대한 전기량도 구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Q1, Q2를 넣어버리면 당연히 틀리겠죠. 구하는 게 전기장의 세기면요, Q1을 무시하시고 Q2만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쿨롱의 법칙은 여기다 Q1, Q2를 넣는 게 맞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Q 하나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쿨롱의 법칙과 전기장의 세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에서 이제 힘이라고 하면 그 전하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만 곱해주시면 바로 힘이 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전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유전체 중에 존재하는 전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묶음을 나타내는 가상적인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체 중에래요. 자, 유전체라는 거 제가 아까 잠깐 그려드렸었는데, 이렇게 금속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전원이 있고 이제 플러스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안에다가 절연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두 금속 사이에는 전기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전기장 사이에다가 절연물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위에 금속에는 플러스 전하가, 그 밑에는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자, 요걸 편극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극이 그냥 각자 편을 갈랐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하가 재배치되는 경우를 이제 대전됐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전된 절연물을 유전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유전체고, 자, 그럼 유전체 중에 존재하는 전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묶음을 나타내는 가상적인 선. 자, 이렇게 유전체가 있을 때, 자, 여기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발생돼서 움직이는 이 선, 자, 요걸 전속이라고 해요. 자, 쉽게 말해서,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정전계가 아니라 약간 정자계 쪽으로 좀 빠지면, 이렇게 투명한 유리판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 유리판 밑에다가는 자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과학실험 시간 때 이 유리판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려요. 그러면은 철가루가 이런 모양으로 배치가 되죠. 이게 자석이 가진 어떤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 선이 실제로 저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철가루를 뿌림으로 인해서 대충 이런 모양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어떤 자기력이 흐르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자석이 가진 힘을 자기력이라고 한다면 전하가 가진 힘은 전기력이겠죠. 자기력과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플러스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력에 선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선을 저희는 전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기 스스로 전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정자계에서의 이 선은 자속이 되겠죠. 전하는 전속이고요.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애는 자속입니다. 이렇게 전자와 자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 선이 이제 전속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전속의 성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전속의 양전하에서 시작하여 음전하에서 끝난다.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음전하 쪽으로 간다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Q의 전하로부터 Q의 전속이 나온다. 자, 이 Q, 전하가 가진 어떤 전하량이 있겠죠. 이 힘이 세면 그 힘에 맞게 Q의 전속이 나온대요. 전기량이 세면 그만큼 전속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세 번째, 전속이 나오는 곳이나 끝나는 곳에서는 전속과 같은 전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미친다고 하면 얘가 가진 어떤 힘이 마이너스 쪽으로 막 이렇게 가요. 그쵸? 그럼 결국 이 전속이 끝나는 지점의 전하랑 이 전속의 양은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자, 물탱크 1리터의 물을 담아 놓은 물탱크가 있어요. 배관이 이렇게 두 개로 쭉 돼 있고 비어있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 양전하라고 치고요. 얘가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그리고 얘가 전속이라고 쳐요. 이 그냥 배관이. 그러면 여기에 0.5리터, 0.5리터 그냥 이렇게 흐르면 당연히 여기 1리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 두 개 더하면 1리터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맞는 예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이 나오는 곳이나 끝나는 곳에서는 전속과 같은 전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번에 전속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속은 다른 전하로 들어갈 때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요 각이 이제 90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전속 밀도라고 나오는데, 자, 유전체 중에 한 점에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유전체 중에서 이렇게 선이 막 갑니다. 그쵸? 그럼 어떤 단위 면적, 자, 여기서 단위 면적이라는 소리는요, 여기가 1m, 1m인 어떤 면적을 의미하죠. 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속의 수, 요게 전속 밀도입니다. 자, 따라서 전속 밀도 구하는 공식 D는요, S분의 Q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하량, 얘 힘이 세면 셀수록 전속 밀도는 셉니다. 자, 왜냐? 전속의 성질, 두 번째 거 보시면요, Q의 전하로부터 Q의 전속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죠. 즉, 이 Q가 세면 셀수록 여기에서 전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속의 양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하량이 세면 셀수록 밀도는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면적 안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밀도가 크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면적 안에 얘가 전하량이 너무 적어서 한 뭐 3개 정도밖에 전속이 안 지나간다. 이 정도는 저희가 밀도가 크다라고 안 하고 밀도가 작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전과랑 비교를 했을 때. 자, 따라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밀도는 작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전하량에는 비례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전하량을 구하려면 전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단위 면적을 곱해주시면 전하량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응용해서 또 풀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속에 대한 문제도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속의 성질과 전속 밀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정의, 그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교재 258페이지의 전, 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전장 내에서 무한히 먼 점, 즉 전장의 세기가 0인 점에서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양전하를 전장에 저항하면서 임의의 점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전장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장은 전하가 가진 어떤 장, 공간을 의미해요. 즉, 전장은 전기장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전기장은 결국 정전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내용에서 전장 내에서, 전장 내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전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전하가 있어야 전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전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중심에 전하가 있고, 그 전장 내에서 무한히 먼 점, 즉 전장의 세기가 0인 점, 맨 끝이 0이겠죠. 이 전장 내에서도 얘가 힘이 0이 되는 점은 맨 끝일 겁니다. 그쵸? 그 끝 지점에 플러스 1쿨롱짜리를 또 하나를 놨어요. 그러면 얘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겠죠? 힘이 0이니까. 자, 이 공간에서 제가 이 전하를 여기까지 끌어오고 싶어요. 근데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서로 미는 힘이 발생되잖아요. 그쵸? 반발력이 발생하죠? 근데 그 반발력을 이기고 얘를 여기까지 가져올 때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힘이 들어갈 테니까. 그 미는 힘을 이기고 얘를 강제로 밀어야 됩니다. 이 안쪽까지. 자, 그랬을 때 그 일의 양을 구하는 게 이제 전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전위 V라고 표시를 하고요. 전위 같은 경우는 공식이 많이 익숙합니다. 4파이 입실론 R 분의 입실론 R 분의 Q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Q는 들어가려는 전하의 전기량일 거고요. 4파이 입실론 유전율이고, 그리고 R은 거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쿨롱의 법칙과 전기장의 세기와 이 전위를 구하는 공식 비슷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쿨롱의 법칙에서는 Q1, Q2에다가 거리에다가는 제곱이 있었고요. 전기장의 세기에서는 Q는 하나가 맞지만 거리의 제곱이 있었고요. 전 위에서는 Q가 하나지만 거리의 제곱이 없습니다.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그 세 개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비슷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굳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정자계 쪽인데 뭐 그건 뒤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정전계에서는 이제 비슷한 공식은 딱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서로 구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위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5번째로 가우스의 정리라고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 전장 내에서 임의의 폐곡면 내에 총 전하량 Q쿨롱이 있을 때 폐곡선을 통해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전하가 있고 요렇게 전장이 있습니다. 자, 임의의 폐곡면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다 막혀 있는 면을 뜻하고요. 자, 이 폐곡면 내에 어떤 전하량 Q가 있다고 하면요. 자, 이 폐곡면을 어떤 면이 있어요. 면을 통해서 얘가 나와요. 그 힘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 선의 수가 몇 개냐, 즉 전속이겠죠. 전속의 수가 총 몇 개냐, 그거를 보는 건데, 자, 이게 하나의 그냥 이체 구라고 따져요. 전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단면적인 원이 아니라 어떤 구형의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약간, 자, 요런 입체적인 어떤 구가 있다고 하면요, 요 중심에 이제 전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구형 모양의 어떤 전장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면을 통해서 나오는 이 전속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속의 총 수는요,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유전율이긴 한데 진공 중의 유전율이에요. 진공 상태일 때의 유전율이고, 얘는 이 전하가 가진 당연히 전기력, 힘이겠죠. 전하량. 자, 요렇게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가우스의 정리를 외우실 때 이 내용을 다 외우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핵심적인 단어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가우스의 정리, 그리고 폐곡면. 자, 가우스, 폐곡면, 그리고 전기력 선수, 요 정도에다가 그냥 진공 중의 유전율 분의 Q,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그냥 가우스의 정리는 웬만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냥 문제 중에서 뭐 폐곡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뭔가 라고 얘기를 하면
가우스의 정리가 답일 거고요. 그리고 가우스의 정리에 관련된 공식 하면은 진공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우스 정리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고르는 거면 그냥 뭐 패구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전기력 선수 막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오면 그게 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단어만 외워주시면 더 암기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내용을 다 외우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에 콘덴서에 정전 용량이 나오는데요. 자 콘덴서는 C로 나타냅니다. 기호가 C고요. 자 단위로는 페럿을 사용을 해요. F라고 하고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페럿에 대한 정의 공식 보시면은 전 위를 1V 상승시키는데 1쿨롱의 전하를 필요로 하는 용량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식으로는 C는, 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V 전위분의 Q라고 되어 있고요. 자 콘덴서라는 건 단순하게 전기를 저장했다가 원하는 전압을 만든 후에 걔를 출력을 내보내는 건데, 자 냉동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축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단상 220짜리예요. 자 단상 220짜리에 220을 넣는데 만약에 그 건물의 전압이 약해요. 막 198V 또는 막 195V, 아 이건 너무 적네요. 한 215V 막 210V 막 이런 식으로 볼트가 좀 작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압축기 기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정지되어 있는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또 더 움직이게 하려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레가 있어요. 자 수레가 딱 정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레를 이제 움직이려고 힘을 주면 힘이 많이 들죠. 근데 이 수레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힘으로 제가 또 수레를 계속 밀면 정지되어 있던 수레를 밀 때보다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겠죠, 당연히. 자, 따라서 압축기 같은 경우도요. 볼트가 약하면 첫 기동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약하면. 그래서 단상 압축기에는 기동 콘덴서라는 게 부착이 돼요. 자, 220 전원을 넣으면 처음에 이 콘덴서에다가 막 전기 용량을 저장을 해요. 전기를 막 저장을 했다가 이제 220 정도, 얘를 기동시킬 수 있는 전압이 됐다 싶으면 여기에서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압축기를 기동하게 돼요. 즉 부족한 전압을 채워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전자제품에도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건 제가 하나의 사용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콘덴서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라는 거고, 자, 콘덴서도 이제 저항처럼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7번에 콘덴서에 접속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로 직렬 접속이 나옵니다. 자, 직렬 접속 요렇게 콘덴서 1과 콘덴서 2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전압이 있을 거고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걸 V1, 2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콘덴서를 하나로 묶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용량 큰 콘덴서 하나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요. 이 합성 콘덴서를 구하는 방법, 저항은 그냥 서로 더하면 됐었는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병렬 저항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분의 1 해주시면 합성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 있고요. 자, C0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분의 1 해서 합성 정전 용량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전압의 분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V1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자, V1은 C1 플러스 C2분의 C2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구하려면 얘의 값을 위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V2를 구하려면 반대겠죠. 콘덴서 용량을 다 더하신 다음에 C1을 넣어주시면 V2가 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압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V1과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병렬 접속인데요. 자, 이렇게 병렬로 C1과 C2가 접속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합성 정전 용량은 그냥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콘덴서에 이렇게 전기가 흘렀을 때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어떤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용량을 이제 W라고 하고, 자,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V, Q는 이제 전하가 가진 전기량이고 얘는 전압이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또는 2분의 1에다가 CV 제곱, 자, 콘덴서 용량에다가 전압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른 공식으로는 2 곱하기 콘덴서 정전 용량에다가 전하량 제곱, 자, 해주시면은 정전 에너지가 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그냥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Q 전하량, V 전압, C 콘덴서 용량, 정전 용량, 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전기에 대한 내용은 딱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정전기에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다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재 259페이지에 정자계가 나오는데요. 정자계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정전계와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 어떤 전기의 힘을 갖고 있는, 즉 인력과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석이 만들어낸 어떤 공간의 힘을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 정자계에서도 쿨롱의 법칙은 통합니다. 자, 정전계에서는 두 전하 사이에 미치는 힘이라고 했다면요, 정자계에서의 쿨롱의 법칙은요, 두 전하 사이가 아니라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자극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전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였죠. 두 전하 사이에. 그게 정전계였고요. 정자계라고 한다면 두 자극 N극과 S극이 있다고 하면, 또는 N극과 뭐 N극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극, 자극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힘 F는요, 자, 4파이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자, 얘는 자,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율이라는 건요, 얘네들이 스스로 전기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자기적인 성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적인 어떤 성질 고유의 어떤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 어느 정도의 그냥 힘을 가지고 있냐,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투자율이고요. 정전계에서는 이제 유전율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분모에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전하는 Q로 나타냈다고 하면 극은 M, 소문자 M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유전율이 투자율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하가 아니라 두 자극이기 때문에 기호가 M1, M2로만 변했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외에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정전계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했다고 하면요, 정자계에서는 자, 자기 회로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먼저 이제 구해야겠죠. 자, 전기장의 세기랑 비슷한데, 자, 자기장의 세기 H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얘는 약간 쿨롱 상수처럼 6.33 곱하기 10에 4승이라는 어떤 또 상수가 붙고요. 자, 아까 U는 투자율이었는데 S가 붙으면 B, 투자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전율에서도 S가 붙으면 비유전율이었죠. 그래서 S가 붙으면 유전율, 제로가 붙으면 진공 중의 유전율, U에다가도 0을 붙이면 진공 중의 투자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투자율 곱하기 거리 제곱 분의 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극 두 개 사이에 미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얘가 받는 어떤 힘이 몇이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게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뭐 정전계 쪽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뭐 원형 코일 H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원형 코일이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원형의 물질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전기를 흘렸을 때 이 중심에서의 어떤 힘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 힘 H는 ER, 자, 이 원의 반지름이겠죠. 분의 NI인데요. 자, 이 코일을 얼마나 감았는가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 그걸 적어주는 겁니다. 얘가 권선수가 되는 거고 얘가 전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의 어떤 세기를 구하는 거고요. 요것도 그냥 또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무슨 실험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요런 것보다도 그냥 원형 코일 같은 경우는 ER분의 NI, 그냥 요렇게 구한다. 딱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정전계에서 전속이 있다고 했으면 정자계에서는 이제 자속이 있고 이제 자속 밀도가 있겠죠. 자, 자속이라는 건 역시 전속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속은 전하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석 같은 거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력 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자석에 대한 밀도입니다. 자, 자석 밀도 B는 자, 투자율 곱하기 H, 자기장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 자기장의 세기 같은 경우는 투자율 분의 자석 밀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또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를 외워놓고요.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페이지 260페이지를 보시면은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비교 나와 있는데요. 자, 정전계에 전속이 있다고 하면 정자계에는 자속이 있겠죠. 자,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회로는요, 전기회로라고 부르고, 어떤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로를 자기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에 전계가 있다고 하면 자기회로에 자계가 있고, 전기회로의 기전력은 기자력, 이제 유전율은 투자율. 자, 투자율에 지금 단위만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앞에 U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빠졌습니다. 요거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전기회로에 전기 저항이 있다고 하면 자기회로에는 자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밀도 같은 경우는 자속 밀도라고 하고요. 자, 전류 밀도 같은 경우는 전속 밀도하고 또 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전류 밀도 옆에다가 전속 밀도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것도 이 표도 되게 단순하긴 한데 연습 문제에서는요, 정자계와 정전계의 대응 관계를 표시하였다, 잘못 연관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4번의 투자율 같은 경우는요, 도전율이 아니라 유전율이죠.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외우실 때요, 전속, 전개, 기전력, 막 전기저항 이런 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유전율하고 투자율만 외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전자가 그냥 자자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또는 뭐 전류밀도 뭐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나머지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에 전자력과 전자유도에 관한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움직일 때 자기장 방향과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발전기라고 되어 있죠. 자, 발전기에 영향이 있는 건데, 자기장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N상과 S극이 있다고 하면요, 이 안에 이렇게 도선이 있습니다. 자, 이 도선이 회전을 해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또 이렇게 돌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요. 자, 그랬을 때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자, 오른손을 손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도선이 움직이면요, 자, 이 엄지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 검지 같은 경우는 이 자개의 방향이 되는 거고, 자, 중지 같은 경우는 유도 기전력, 여기 안에서 어떤 기전력, 전기의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상이고 여기가 N극, S극이라고 했을 때, 자, 검지가 자개잖아요. 그쵸? 자, 검지가 N극에서 S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검지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랬을 때 엄지는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중지는 유도 기전력, 즉 그냥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흐른다. 검지를 이쪽 방향에다가 하면요, 힘의 방향은 위쪽이 되는 거고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기력이 있을 때 얘가 돌리면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자석이 가진 어떤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이 가진 전자가 이 가운데의 도선에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도선에는 전기가 없었는데 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서 전자가 유도돼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게 전자 유도에 관한 법칙이고요.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 전기를 따서 쓸 수가 있겠죠. 없던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해 냈으니까.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제 발전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는데 얘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장 속에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 역시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하면요. 이 안에 역시 도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력이 흐른다고 하면요. 여기다 전류를 흘려요.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이제 또 얘를 돌려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도선 자체에 실제 전기를 흘립니다. 자, 그랬을 때 왼손을 이 전류의 방향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고요. 엄지는 힘. 자, 검지는 자기의 방향인데요. 뭐 저희가 요거까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가지고, 왜냐면 요거는요 그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그냥 발전기고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다,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손가락으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는 힘이고 뭐 검지는 자개고 요런 거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완전 오발 그냥 요렇게 단어로 외웠어요. 그래서 와는 그냥 왼쪽이 되는 거고요. 자,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 오발 요렇게 외웠었어요. 그냥 네 글자로. 그래서 요 정도만 외우셔도 돼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뭐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막 내용이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힘이고 뭐가 자개고 뭐가 기전력이고 전류고 이거 필요 없고요. 완전 오발 네 글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렌츠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옵니다. 자, 내용 읽어보면요.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렌츠의 법칙은 그렇게 뭐 깊숙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거 그냥 내용 자체만 외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냥 어떤 자기장이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서 유도된 어떤 기전력, 방금 요 설명한 것처럼 어떤 기전력이나 전류가 유도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이 자기장이 뭔가 변화하려는 그거를 좀 그냥 막는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깊숙이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 요건 내용 그대로만 보셔도 돼요. 그냥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통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자석을 아래로 내리면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석이 이 코일에 많이 유도가 되겠죠. 근데 이 자석을 빼게 되면 자석의 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유도되는 기전력은요 이 자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힘이. 그래서 이 자석은 요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이지만 유도되는 기전력 같은 경우는 방향이 위라서 서로 이렇게 뭔가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라는 내용인데, 요거 그냥 전기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장의 변화를 뭔가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냥 유도 전류가, 또는 뭐 전자 유도가, 뭐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결론은 그냥 얘는 전자 유도에 그냥 관련된 어떤 법칙이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이 세 개가 전자 유도랑 관련 있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또 하나 추가를 해드리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도 전자 유도 법칙에 속해요. 자, 요렇게 코일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침개를 댑니다. 그리고 이 코일 내부에다가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검침이 움직여요. 즉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즉 자석이 가진 어떤 자기력에 의해서 이 코일에 전자가 유도돼서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도 전자유도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61페이지에 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전자력의 관계가 있는 법칙은, 자, 완전 오발, 완전이죠. 왼쪽이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은 자기에 관한 법칙들을 나열하였다. 다른 세 개와는 공통점이 없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1번 렌츠의 법칙, 그리고 2번 패러데이의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자, 전자유도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래 따라서 얘는 자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요. 자, 3번에 자기의 쿨롱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쿨롱 법칙 같은 경우는요, 두 전하 또는 두 자극 사이에 미치는 어떤 힘을 구하는 거였죠. 뭔가 전자가 서로 이렇게 유도되는 그런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자기에 관한 법칙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쿨롱 법칙 같은 경우는 자기의 쿨롱 법칙이 아니라 그냥
쿨롱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261페이지에 자기 인덕턴스라고 나옵니다. 자, 기호는 L을 쓰고요. 자, 일단 자기 인덕턴스라는 거는 이제 전류값 변화에 따라서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 그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게 자기 인덕턴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전력이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통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또 이 선에다가 이렇게 램프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는 흐르는데 램프는 안 들어와요. 다 이쪽으로 전기가 가버립니다. 저항이 낮아가지고 일로 가버리다가 스위치를 떼는 순간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램프가 잠깐 들어왔다 꺼집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흐르던 어떤 전류에 따라서 이 기전력의 양이 변하는데 그 값을 이제 자기 인덕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구하는 공식 자기 인덕턴스 L은 전류 I분의 건선수 L에다가 곱하기 자속을 해주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이 사이에 이제 자속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흐르던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 인덕턴스는 작아지는 거고요. 건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인덕턴스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로는 H, 헨리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스위치를 붙였다가 뭐 떼는 순간만 어떤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램프가 켜진다 이런 원리까지 알아야 되냐? 당연히 저희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공식만 외우세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그렸던 거고요. 요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 해주시면 되고, 근데 꼭 요거 말고도 자속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값이 주어지고 자기 인덕턴스는 몇이고 건선수는 몇이고 전류가 몇일 때 현재 이 인덕턴스의 어떤 뭐 자속을 구해라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밑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권수가 50회이고 권수라는 건 이제 권선수, 코일을 몇 바퀴 감았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0회이고 자기 인덕턴스가 0.5mAh 헨리래요. 미리 헨리인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 50A를 흘리면 자속은 몇 WB인가? WB는 이제 웨버라고 하고요. 자, L은 I분의 N 파이 요렇게 쓰는데 여기서 지금 이 자속을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자속이라는 녀석은 자, 권선분의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권수가 50이고요. 자, 자기 인덕턴스는 0.5인데 자, 미리 헨리래요. 미리라는 소리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소리입니다. 미리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냥 헨리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헨리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헨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전류값이 50.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5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0.0005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262페이지에 상호 인덕턴스가 나오는데요. 자, 기호로는 M을 쓰는데 자, 상호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코일 감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어떤 원형의 도체가 있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원형 도체에다가 코일을 양쪽에다가 감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쪽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렇게 전자가 서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호 유도 작용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자,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공식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 다 까먹으셔도 되고 자, 여기서 먼저 전류가 흐르는 건선을 1차 건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감은 건선을 2차 건선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 유도되는 부분을 2차 건선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 같은 경우는요. 전류 I. 자, 1차 건선에 흐르는 전류 I분의 N2. 2차 건선이겠죠. 2차 건선 수 곱하기 자속.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도가 되는지 그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거고요. 자, 7번에 결합계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실제 코일의 접속 회로에 존재하는 누설 자속에 의해, 여기에서 자속이 흐른다고 하면 약간 누설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100% 다 흐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누설 자속에 의해 두 코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인덕턴스 값이 작아지는 정도를 나타낸 상수가 결합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작아지는 상호 인덕턴스 값 M은요, K에다가 루트 L1, L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K, 얘가 결합계수고 얘가 1차 인덕턴스, 얘가 2차 인덕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코일 사이에 실제로 작아지는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려면 그냥 이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1차 측 그냥 인덕턴스와 2차 측 인덕턴스 값이 주어지면 그냥 루트 안에다 넣어버리고요. 결합계수도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바로 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8번에 코일의 접속이 나옵니다. 자, 코일의 접속에서도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나오고요. 자, 가동 접속 같은 경우는요, 합동 접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먼저 가동 접속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두 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속이 서로 겹쳐지도록 접속된 경우 자속의 방향이 서로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속의 방향은 둘 다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로 이 방향이, 흐르는 방향이 똑같은 거고요. 요게 가동 접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자, 인덕턴스 L0는 자, 1차 측 인덕턴스 플러스 2차 측 인덕턴스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M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단위는 역시 헨리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동 접속의 경우는요, 서로 자속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일단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요, 얘는 자속이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얘는 자속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양쪽 코일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인덕턴스는 인덕턴스 1차와 2차 더해 주시고요. 상호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붙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위는 역시 똑같이 헨리고요. 그래서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은 여기 부호만 틀려요.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역시 이것도. 자, 그러면 요 코일에 이제 축적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축적되는 에너지 W 같은 경우는 자, 콘덴서랑 좀 비슷해요. 그쵸? 2분의 1이 들어가고 인덕턴스에다가 전류 제곱 요렇게만 해주시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100ml 헨리의 자기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에 10A의 전류가 통과할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에너지 값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자, 100ml라고 했으니까 10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류는 10에다가 제곱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5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전계와 정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약간 전자요도 부분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깊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코일 같은 게 이렇게 어떤 가까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가 만약에 흘러요. 그러면은 여기에 발생되는 어떤 자기장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쵸? 어떤 장이 발생이 되면 그게 여기에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와 버리면 여기도 전자라는 놈이 유도가 돼가지고 여기에도 결국 기전력이 발생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유도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작용은 솔직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파악하기보다는 핵심 요약 부분에 나와 있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외우시고 그 공식의 각각 구호들이 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공식들이 어떤 걸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인지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차피 자격증 따고 다 까먹을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과 뭘 구할 때 사용하는 건지 그 제목과 그 공식, 그리고 공식 안에 각각 부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정도만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전계와 정자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전계와 정자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